배워야죠 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진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5강과 6강을 학습하시면서 몽골 제국부터 명나라까지 학습하셨습니다. 왕조를 치면은 그렇게 많은 분량을 배운 거는 아닌데요. 류성환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강의 내용을 이제 짚어주셨기 때문에 진도상 봤을 때 많이 나간 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해서 보충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차례 먼저 보시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이번 이제 그 중국사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느껴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황제의 이름을 여러분들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중국사 기준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황제의 모든 사람들을 선생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의문 중에 하나가 그거일 거야. 이제 분명히 사람 이름 어쩔 수 없이 고유명사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 근데 황제 이름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고 치호를 쓰는 경우가 있고 연호를 쓰는 경우도 있고 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크게 이제 좀 알려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사람 이름을 이름, 휘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이제 죽은 사람한테 붙이는 이름, 쉽게 말해서 황제가 죽었을 때 이제 신하들이나 이제 아들들이 추존을 하는 형태로 붙여지는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을 시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황제의 무덤을 묘호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황제 당시에 부르기보다는 죽고 나서 그 전 황제에 사용하는 연호를 기준으로 이제 그 달력을 제작하게 되겠는데 그 달력의 기준을 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이름을 통해서 중국사의 황제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사 먼저 하겠습니다. 일본사는 간단해. 원래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였는데 천황이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청동기 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야요이 시대부터 이제 천황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6세기 정도 되겠는데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원전 6세기 때 천황이 처음 나왔으면 지금 얼마나 오래됐겠어. 그래서 지금 일본에 있는 그 천황이 이제 레이와 천황이라고 해서 126대 천황으로 작년에 5월 1일 날 새 천황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 대부분의 이름들이 있는데 123대에 해당하는 150년 전에 메이지 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무스이토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메이지 천황, 다이쇼 천황, 쇼와 천황, 헤이세이 천황, 그 다음에 레이와 천황, 지금 다 말해버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2020년이라는 사용하지 않고 레이와 2년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연호 사용을 통해서 일본에서는 이제 천황을 말하는 이제 기준이 있을 것 같고 이전에는 좀 달라요. 근데 교과서 서술사 세계사에서는 일본의 천황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사가 되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표를 만들었는데요. 선생님이 직접 교과서를 보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슬라이드 사진을 통해서 먼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슬라이드 내용 중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검은색은 다 볼 필요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예, 잘 보셨습니까?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시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신경학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세계사라는 과목뿐만 아니라 역사라는 과목 자체가 당 시대, 당대한 시대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찾아보는 게 원래 목적이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일본의 역사를 두고 그 당시 중국이 뭐 했는지, 우리나라가 뭐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항의 일종이에요. 세계사도 예외는 아닌데 세계사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왕조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특정 인물에 대한 업적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한정된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연도를 알 수 있는 문제가 등장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시대를 한정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시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제 순특가 문제들 중에서 마지막에 신라 플러스라 부르는 뒷부분이 있는데 거기 문제가 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다음 보시게 되면요. 51쪽에 나와 있는 몽골 제국과 원나라의 구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성환 선생님께서 이 구분을 잘 못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엄밀히 말하면요, 몽골 제국은 사실 몽골 울루스라 부르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같이 울루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도 강의에 나왔었습니다. 원래 이제 보르지긴이라고 하는 이제 황금시족이 이제 이렇게 몽골을 변성시켰었는데요. 맨 처음에 몽골 제국 자체를 만들어서 이제 부족장 중에서 최고 부족장 이름을 갖고 있는 칸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맨 처음 사람이 칭기스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표현으로는 칭기스칸이라고 부르고요. 원래 이름은 보르지긴 히무친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맨 처음에 몽골 제국의 중심지라 말할 수 있는 그 수도를 어디를 말하냐면은 오논강이라고 그래요. 오논강 여기가 보이시죠? 이 헤이룬강 이제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우실 때는 이제가 이제 그 송화강이라 부르게 되는 우리 간도 배울 때 배웠던 그 강, 네, 다른 이름인데요. 흑룡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자로는 요 서쪽에 나와 있는 몽골 초원에서 말할 수 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예니시에이 강이 또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원래 이 일대였었는데, 그래서 이 오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몽골 제국이 퍼진 겁니다. 서쪽으로 막 이렇게 퍼진 거예요. 이따가 이제 칭기스칸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문제는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나중에 아들들이 이제 그 영토를 나눠먹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주치, 둘째 아들이 뭐 차가타이, 셋째 아들이 오고타이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넷째 아들 뚫루이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면서 이제 영토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죠. 이게 아들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이제 제대로 이거 몽골 제국을 이어받은 사람은 이 칭기스칸의 셋째 아들이었던 오코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르지긴 오코타이가 이대 데칸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오코타이가 새로운 중심지로 천도하였으니 그 지역이 카라코름입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의 중심으로 수누특강이랑 교과서에서는 카라코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코타이 얘의 사촌이고 칭기스칸 손자였던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여기서도 이제 새롭게 영토를 확장시키게 되는 과정에서 나라 이름을 바꿔버리거든. 그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중심은 이 중국 쪽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롭게 수도를 또 천도하거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대도라고 불러요. 대도. 지금 대칭에 나온 거거든. 그래서 카라코름이 중심이면 몽골 제국이고요. 대도가 중심지가 되면 이거는 몽골이 아닌 원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그랬고요. 이제 이 쿠빌라이 칸이 이제 몽골 5번째 대칸이면서 원나라 1대 항자 되었었는데 문제는 이제 대도가 조금 이제 아래쪽인 이유가 이제 그 몽골의 대칸이 1년 내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로 따뜻한 이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겨울에 머물렀고요. 상도라고 부르는 지역, 중국어로는 샨두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여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칭이 여름궁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샨두가
이제 또 다른 중심술은 이제 있긴 하지만 그냥 심화학습이에요. 필요한 사람만 들으세요. 영어로는 제너두라 발음을 하는데요. 이 제너두라 발음하는 이것이 이제 서양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유토피아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원향 뭐 이런 단어로 도원경, 이상향 이런 단어로 풀이되는 것이 이제 제너두가 되겠고요. 영국의 낭만주의 신화였던 콜린즈라는 사람이 쿠벨라이 칸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거든. 거기서 나온 이제 연극 중에 한 것이 제너두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즘에 이제 요쪽 지방에 있는 이제 그 티베트 지역에서 샹그릴라로 부르는 그 칵테일 이름 아닙니다. 술집 이름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이제 관광도시 이름인데 원래 샹그릴라도 실제로 티베트에서 생각하는 이제 신성지라는 성지였거든. 성지를 이렇게 이제 관광도시화 시킨 건데 샹그릴라와 동급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너두 여기서 나온 상도라는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카라콤이랑 상도는요 중심 도시가 있기보다는 이제 역사 유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칭기스칸의 업적, 쿠블라이 칸의 업적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칭기스칸 업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호제라 부르는 조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시다시피 몽골에서 주로 이 기병이 이제 위주의 군사를 편지했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으로 천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쿠블라이 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업적이 뭐 되게 많습니다만 확실하게 있는 것은 대들어 천조했다는 시기가 똑같아요. 1271년 원나라 군국과 똑같이 대들어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쿠블라이 칸의 명령을 받고 나서 파스파라는 학자가 만든 문자를 파스파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 시기에는 파스파 문자가 없었어. 그치? 그리고 일본 원정도 쿠블라이 칸이 제의했을 당시에 한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몽골 제국은 일본 원정으로 한 것이 아니야. 물론 편의상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라고 해서 여몽연합군이라 하기는 해. 알겠죠? 이런 차이를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홍건적이랑 같은 건데 마찬가지겠지만 홍건적의 나는 몽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나라 때 있었던 원나라 멸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교초의 남발로 또 이제 원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초의 남발도 원나라 멸망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몽골 제국의 멸망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교초가 발행되었던 서술이 나오면 이건 또 별개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초가 처음 발행한 나라가 사실 금나라거든. 그래서 교초가 발행되었다고 하면은 시기가 애매해. 하지만 교초가 남발되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원나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수 있는 문제는 수능특강 44쪽에 2번 문제가 해당됩니다.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쪽에 보시게 되면 동서문화의 교류대에서 나와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을 류선 선생님께서 강의 풀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자고 한다면 마르코 폴로와 동방교물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양사와 동양사의 만남 그리고 각국사가 함께 만난다는 점에서 세계사 과목에 이제 중요하게 되는 중시되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마르코 폴로도 재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강의에 나왔던 것처럼 마르코 폴로 그리고 카르피니 기억나시죠? 피난다고 배웠던 암기 기억나실 것이고 이분바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서를 교류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겠는데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마르코 폴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베네치아 여기 나와 있죠. 상인이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감옥 간수한테 이렇게 난 슈라슈라 말한 내용을 바탕을 만든 증언책이 마르코 폴로, 동방교물로 이탈리아어로 일 밀레오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직접 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가짜, 뻥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학설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동방교물로 자체를 진실로 보는 경향은 좀 모르겠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마르코 폴로는 갈 때는 비단길 3만킬로 가고 돌아갈 때는 이제 바닷길을 통해 갑니다. 그래서 동서교류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또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내용을 또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문 네가 말하는 거거든. 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입니다. 지방으로 가는 주요 도로에는 25, 35마일에 해당하는 곳에 역참이 설치되어 있다. 이 역줄을 말할 것 같으면 쪼라락 있는데 대군주의 전령들은 쉽게 말하면 원나라 대칸, 원나라 황제가 보내는 전령들은 온 사방으로 파견되는데 하루 거리마다 숙박소가 있고 여기서 말을 갈아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참 제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황제의 명령을 지방에 전달했던 기능이 있었음을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갑국사 할 때 이제 그 다리우스 1세 황제를 배우시게 되는데요. 그때 있었던 왕의 길이라는 개념도 비슷한 개념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각국사 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추가로 말씀을 좀 더 드리겠는데요. 이제 동방경물로 나와 있는 이 몇 가지의 지명도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마르코 폴로는 중국을 다녀오면서 키탄, 뭐 카타이 이렇게 기록했다는데 이 키타이라는 발음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거란 쪽의 거란을 발음할 때 키탄, 중국어 발음이 나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을 의미하는 단어로 거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남아있고 또 재미있는 것이 키타이 오른쪽에는 황금의 제국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황금의 제국은 온 집을 금으로 금칠을 해놨다. 라고 해서 그 섬의 이름을 지팡구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지팡구가 있고 황금의 섬이 있고 온 건물에 금칠되어 있대. 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다녀온 사람 알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교토에 가면은 킹가쿠지, 우리말로 번역하면 금각사라는 절이 있는데 금각사에 이제 그 지붕이 18K로 이렇게 덮여 있거든. 기둥이랑 이제 벽이랑 지붕이. 그거를 봤던 거예요. 자, 뭘 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일본의 중심지는 이제 일본에서 배우면 아시겠지만 무로마치 막부 시절이 되겠습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의 그 중심지가 교토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지팡구라 부르는 단어가 지금의 재팬을 의미하는 단어로 어플이 돼서 그 당시에 일본에 대한 기록도 있음을 알 수 있는 소중한 또 문헌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또 키탄 같은 경우는요, 그 카타이라 부르는 발음 때문에 홍콩에 있는 이제 국적 항공기 중에 캐세이 퍼시픽이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비유하면은 이제 아시아나항공쯤 되는 이제 될 수 있는 항공사인데요. 그 캐세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란을 의미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천공항 같은데 캐세이 퍼시픽 자주 오는데 이게 중국어 발음을 보면은 거란항공이라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거란 쪽은 굉장히 중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비중이 얼마 안 되는 나라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이 베네치아가 또 이제 마르코 폴로의 이제 또 고향이니까 지금 베네치아의 그 국제공항 이름도 마르코 폴로 국제공항이고요. 또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 타시면 거기 적혀있는 마일리지 이름도 마르코 폴로라는 재미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계사 교과서에 이제 한국사가 좀 나와 있어서 짧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시험에 한국사가 나오진 않는데요. 교과서가 이제 언급되니까 혹시 몰라서 아는 거기도 하고 또 내신을 위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중요한 표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사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서 또 아실 거예요. 자, 중국의 송나라 명나라 시기에 당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후삼국이 끝나고 고려로 통일됩니다. 그리고 명나라 건국 당시 우리 한반도에서는 조선으로 이미 교체가 된 상황이죠. 고려 전기에는 호족에 이어 몽골귀족이 지배층으로서 각종 특권을 독점하였었습니다. 한국사에서 배웠던 것이 있다면 음서제도와 공음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문신위주의 정치를 진행하다 보니까 무신들의 차별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무신들의 쿠데타를 말할 수 있는 무신정변이 등장하면서 무신들의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문신들의 무신차별하는 모습은 그 당시 고려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송나라에서 있었던 문치주의랑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편 무신정권 말기에는 몽골의 침략을 받았으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1271년부터 우리나라는 원나라의 내정간섭을 받게 됩니다. 자, 연도
원나라가 만들어진 시기 1271년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부터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원나라가 이제 금방 멸망하게 됩니다. 강의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겠지만 내부 분열도 있었고요. 워낙에 정치를 막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홍건적의 반란을 바로 다 휘청거리는 거야. 그래서 원나라 쇠퇴의 길을 걷자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이안테무르, 보르지긴 바이안테무르지요. 보르지긴 황금시 쪽에 핏줄이 되기도 합니다. 그 국민왕은 개혁 정치를 시도하였으나 반대파의 견제와 국민왕의 암살로 나중에 이제 이 개혁 정치는 실패를 끝내게 되었었고, 나중에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부인 세력과 신인 사대부에 의해서 조선 왕조가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근데 이제 교과서 나와 있는 문화사 내용 잠깐 보시게 되면요, 한편 이제 우리나라 고려가 사실 476년 사이에 외적의 침을 항상 받아왔단 말이야. 그럼에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제 고려 문화의 발전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상감정장, 금속활자, 편만대장경 이러한 문화유산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 문화도 상당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일본사가 있는데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 이제 정리하시면서 일본사를 같이 함께 해야 하긴 하는데, 이번 강의 일본사가 없고 선생님이 더 시키기엔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8강 내용을 다음 주에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의에 청나라가 있을 거고 일본사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까지 배웠던 것이 헤이안 시대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막부로부터 일본 근세가 끝나고 일본이 개항하는 직전까지 8강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8번째인데요. 50쪽에 나와 있는 스스로 확인 학습 문제 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랑 가가 나와 있는데 각각의 그림을 통해서 이 문자를 만든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를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가는 거란 문자, 나는 여진 문자, 나는 파스파 문자인데, 자, 같이 해볼게요. 여기 다 나와 있지? 거란족은 무슨 나라 세웠죠? 요를 세웠고, 여진족은 금나라를 세웠고, 파스판 문자는 원나라가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진짜 심하가죠. 요 나라는 사실 거란이라고 해도 돼. 왠줄 알아? 진짜 중국에서는요, 거란족은 본인은 요라고 하는 한자식 나라 이름을 별로 안 좋아했었대.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거란이라는 부름도 있어서 이거를 굳이 요라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각각의 나라들이 문자 왜 만들었습니까? 요 근원 시대가 소위 말하는 정복 왕조라고 해서 유목민족 출신이었던 정복 왕조들이 한족이 세운 송나라를 이렇게 압박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자를 만든 것에 대해서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민족 문화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 여러분들한테 수도를 좀 정확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의 자세하지 않아서 관련해서 설명 에피소드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지도를 준비하다 보니까 64쪽에 그나마 명나라 수도를 알 수 있는 지도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교과서를 같이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두 도시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원래 명나라의 최초의 수도는 사실 난징입니다. 자, 난징, 이거 중국 발음이거든. 한자 발음으로 하면은 남쪽의 서울이라는 뜻으로 남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사적 타이틀을 보면 이 명나라는 양쯔강 이대에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강남 지방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족 국가라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근데 이제 난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 그 당시에 연호가 홍무였기 때문에 우리는 홍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이 아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이 홍무제가 나라를 세우고 좋았는데 나중에 나라 세우자마자 이제 베이징을 함락시키거든. 그래서 그 당시 원나라를 북쪽으로 내쫓아버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원나라가
엄밀히 말하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북쪽의 원이라고 해서 우리는 북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몰라도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원의 수도가 아까 배웠던 제너두, 그 샹두예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 홍무제 주원장이는 남경을 수도로 삼아가지고 베이징은 자신의 넷째 아들이었던 주체한테 그 당시 왕위에 이제 봉자가 주게 되면서 연왕 주체한테 이 지방을 남겨주게 됩니다. 그때 이름이 이제 베이핑이라 부르는 이제 한자 발음으로 부평이라 불렀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원장이가 후계자를 이제 물려주는 과정에서 이제 주윤문이라고 하는 손자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아니, 그 당시에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들의 내부 분열과 더불어 이제 사후 갈등을 이제 방지하고자 일부러 그 주윤문한테 이제 황제 자리를 물려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명관 이대 황제를 건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주원장이가 나라 세울 때 가장 많이 공을 세운 사람은 넷째 아들 주체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난 주체가 열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주윤문 이제 건문자 황제가 됐을 때 이제 작은 아버지 숙부들의 혹시 모르는 불만이 더 나중에 폭발할까봐 아예 병사를 반납하라고 압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체는 난감한 거지. 조카가 황제 오른 건 좋은데 조카가 나한테 아예 모든 군사를 내놓으라네? 아 근데 베이징 옆에 있는 것이 만리장성이야. 근데 만리장성에서 군대를 빼버리면 다시 몽골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내 세력도 없어질 뿐더러 내 모든 땅이 몽골 정서 나중에 다시 뺏기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여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이 뭐라고 하냐면 정난의 변이라고 해서 연왕 주체는 난징에 있는 주윤문이죠. 건문제를 내쫓고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했던 주체를 뭐라고 하냐면 명락제가 됩니다. 그 유명한 명나라 3대에 해당하는 전성기에 해당하는 황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가 본인은 이제 근거지가 이제 베이징이니까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베이핑에서 베이징으로 이름을 바꿔버리고요. 우리 발음은 북경, 중국어로 베이징이 되겠습니다. 북쪽의 서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함께 자금성을 만들어서 지금의 베이징에 나와 있는 자금성도 이때 조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윤문 어디 갔을까요? 쫓겨갔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한 거야. 또 반란 일으킬까봐. 그래서 이제 그 명락제를 가장 도왔던 신임했던 부하 중에서 마화라는 이제 그 후회족 그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많은 공을 세워서 정치성을 하사합니다. 그래서 마화가 아니고 정화라고 부르는 황관이 있었는데요. 이 황관한테 한 대를 주고 우리 조카 시체가 없어. 아 불안해. 빨리 주인문 찾아와서 나한테 시체 바쳐라. 이렇게 이제 시켰다고 해서 배를 타고 갔다니 야사가 있는데 어쨌거나 정화의 대항해는 요 같은 시기에 있었음을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사에서 뭐가 또 유명하느냐? 이제 이제 나와 있는 영락제의 업적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영락제 영웅이잖아. 근데 이제 영락제가 조카를 죽이고 황제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왕위 찬탈이야.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100년 후에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조카를 죽이고 작은아버지가 왕위에 오르면서 내쫓게 하는 것. 이거 한국사에 보시면 조선에서 단종이 수양숙 부부가 그치 내쫓김을 당해가지고 세조왕이 오르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계유정난. 네, 딱 되게 비슷해요. 어찌 보면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설명해드렸던 연락제 업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대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은 연락제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배웠던 자금성 건설, 베이징 천도, 내각대학사 설치 함께 보시고 그리고 몽골과 베트남 원정이 있어서 진짜 재밌는 점은 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직접 본인이 전쟁을 지휘한 거야. 그래서 영락제의 최후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인물인데 좀 심화성을 하나 해드릴까요? 명나라사, 명사에 보면은 이제 그냥 쓰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명나라 책이니까, 명사니까. 그 영락제가 직접 어떻게 싸웠고 누구를 죽였고 말 위에 타가지고 적을 상대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 아니 이 중국의 중심 황제가 직접 칼을 두고 말두고 싸웠다고? 네.
유일하게 무공이 있는 사람이라서 조선에 이성계가 있다면 명나라에는 영락제가 있을 정도로 상당하게 무공이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정화의 원정, 정화의 대항해 파견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보실 내용은 이제 만력제와 장거정의 기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거정의 기억 배워서 아실 거예요. 우리 강의 보시면 정거정이라고 해서 이름 거꾸로 이제 배우고 있지?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장거정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요 시기상을 같이 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 당시에 장거정이 있었을 때 명나라는 막장으로 치닫는 과정이었었는데요. 사실 이제 주원장이 나라 세울 때부터가 이제 황제 중심의 권력 구도를 만드는 건 좋은데 황제 중심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황제 측근들의 힘만 강해지는 거야. 측근들의 힘. 그 측근의 대표적인 것이 환관,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가뜩이나 황제가 이제 영락제 대왕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관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황제의 사치 그리고 이제 거듭되는 이제 대무력론이나 이제 적자가 이제 누적되면서 나라가 막장으로 빠지게 됩니다. 같은 말이고요. 이때 있었던 사람이 만력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연호예요, 만력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과 이제 재정의 위기를 겪고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계약 정책을 표방했었고 이때 있었던 세금 제도가 일조편법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조용조, 조세, 곡물, 역 중에서 특산물, 역을 없애버려가지고 은으로 지세와 정서를 나누게 되는 통합세금을 일조편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확대실시한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다음 주에 지정문제와 더불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력제가 왜 중요하냐면 임진왜란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때 조선의 왕이 선조였는데요. 일본이 쳐들어오잖아. 근데 이제 강의 내용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 망하면 다음은 명나라야. 그리고 일본이 요구하는 명분이 뭐냐? 조선아, 길을 비켜서 명나라한테 가도록 도와줘. 정명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동생의 나라가 위기에 처해 도와줘야지 하면서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게 돼서 임진왜란을 막아냈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한 사람이 만력제입니다. 사실 만력제가요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상황에서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에 북쪽에 있었던 여진족의 힘을 다시 키우게 됐는데 그 여진족의 족장이 누르하치였어. 그래서 아이신 기호로 누르하치가 분열되었던 여진족을 통일시키고 금나라를 세웠는데 앞에 금이 있었지? 그래서 에스털금이라고 하는 후금을 굴복하게 됩니다. 이 만력제가 어찌 보면 굉장히 그냥 평범한 인물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중국에 몇 명의 폭군이 좀 존재하는데 우리 저번에 배웠던 우리 그 그림 중에서 그 가남풍이라고 하는 그 여사정도라는 그린 거 기억나시죠? 거기 있었던 그 사마충의 아빠 사마영 진나라 세운 사람 아니면 수나라 두 번째 황제인 수양제 아니면은 이제 금나라도 좀 있었는데 뭐 해령양왕이라고 이제 엄청나게 나쁜 짓 많이 하는 또 왕이 있고요. 만력제의 대표적인 이제 이상한 이제 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만력제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본인이 정치를 안해야 나라가 태평스러울 거다라고 해서 수십 년 동안 나라 일을 직접 실제 진짜 안 본 사람이야. 아니 직원이 파업하는 게 아니라 황제가 파업을 한 사람입니다. 나라꼴이 엉망이겠지. 이런 상황에서 만력제가 유독 도와준 나라가 조선이야. 중국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 밤에 산동에 있는 쌀을 갖고 와가지고 조선에서 임진왜란으로 고생하는 조선 백성들한테 쌀을 대주고 병사를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조선이란 우리나라 조선에서요 만력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만력제의 사당을 만들고 역대 왕들이 계속 모시게 됩니다. 이 사당을 우리가 만동묘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형선대원군이 이제 서원철폐하면서 대대적인 이제 개혁 정치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서원철폐하는 과정 중에 만동묘를 제외한 47개소를 없애라는 이제 47개소 남기고 없애라는데 그 만동묘가 이 만력제예요. 그 조선이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면서 한편으로는 만력제 때가 명나라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같은 시기임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5강 6강에 해당하는 내용의 보충학습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등교할 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선생님이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금물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수업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